이건 불가능합니다. 메소포타미아보다 1000년이나 앞선 문명이라고요? 세계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시베리아 동굴벽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보다 1500년 앞선 문명, 역사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제가 조직적으로 파괴한 4872개의 고대 유물 속에 한민족의 충격적 진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 그 경악할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레이첼 콜린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고대문명학 교수로 30년간 인류 문명의 기원을 연구해왔죠. 저희 평화로운 학자 생활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2023년 시베리아 현장 발굴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바이칼 호수 북동쪽 인적 드문 계곡에 위치한 작은 동굴. 우리 팀은 구석기 시대 유적을 발굴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루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조수 마이클이 흥분해 찬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상한 표시들이 있어요. 동굴 가장 깊은 곳, 우리는 빛이 거의 닿지 않는 벽면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호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이나 무작위 표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볼수록 그것이 체계적인 문자 체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문자예요.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는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우리는 즉시 동굴 벽면을 스캔하고 모든 표식을 기록했습니다. 추가 발굴 작업 결과 동굴 바닥에서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도구들과 재용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발견되었어요.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원전 5000년에서 4500년 사이. 이건 수메르 문명보다도 훨씬 오래됐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이 발견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의 고대 역사서인 환단고기에 대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시베리아 동굴의 기호들이 환단고기에 기록된 가림토 문자와 놀랍도록 일치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비교하며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고대 문명이 시베리아까지 뻗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메소포타미아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시기의 말이죠.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문명의 시작에 관한 모든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알려진 세계사의 기본 토대가 뒤흔들릴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전 세계 고대 문자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은 냉담했지만 한국인 학자 몇 명으로부터 열렬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발견이 한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몇 주 후 아시아 쪽에서 온 회신들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제 발견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민족주의적 망상이라며 비난했고, 일본 학자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학문적 토론이 아닌 마치 조직적인 침묵과 거부가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알 수 없는 협박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경력을 아끼신다면 이 연구를 즉시 중단하세요. 누군가 제 연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왜 이토록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까요? 학자로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파헤치게 될 비밀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수천 년간 은폐되어 온 거대한 음모였으니까요. 시베리아 발견에 관한 첫 번째 발표를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동료 교수들의 얼굴에 서서히 번지는 의심과 경멸의 표정으로. 발표를 마치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학과장 리처드 스탠턴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죠. 레이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당신이 발견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1000년이나 앞선 문명이라니, 그런 주장을 하려면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나?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갑자기 배신이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증거는 여기 있어요. 제가 동굴 벽면 사진과 환단고기 기록을 나란히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두 문자 체계의 유사성은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탄소 연대 측정 결과까지 마이클 데이비스 교수가 제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환단고기? 그건 19세기에 만들어진 위서라고 알려져 있어. 레이첼, 당신은 한국 민족주의자들의 역사 왜곡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샘이나 실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들이 겹치고 얼굴들이 붉어졌으며 조용하던 학술 토론은 이성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30년간의 학문적 명성을 걸고 이런 주장을 하다니 정신이 나갔군. 이건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문적 엄밀성의 문제야. 아시아 문명이 서구보다 앞섰다는 증거는 지금까지도 발견된 적이 없어. 저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가 아닌가요? 세미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언어학과와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에밀리 파커 교수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레이첼, 당신 발견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 문자 체계는 분명히 뭔가 특별해 보여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이 건드리고 있는 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닐지도 몰라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여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제 연구실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시베리아 발굴 자료와 환단고기 복사본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다행히 원본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지만 이 사건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경비실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단순 절도 사건으로 치부했습니다. 누구도 이것이 제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학과장 스탠턴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레이첼, 우리는 오랜 동료야. 내가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나 하지. 이 연구는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게 좋겠어. 대학의 평판을 생각해서라도.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이건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는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처음 보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지. 하버드는 중국과 일본 재단으로부터 상당한 연구, 기금을 받고 있어. 그들은 당신의 연구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 이해하겠나? 이건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야. 리처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은 권력과 돈 앞에서 무력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내면에서는 더 강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턴의 압력은 오히려 제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딸 소피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대요. 엄마가 미친 음모론에 빠졌다고.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소피아, 엄마는 그저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야. 엄마, 이번엔 무슨 미친 짓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 암투병 후 겨우 회복했는데 이제 와서 평생 쌓은 명성까지 날려버리시게요? 소피아의 말은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미친 도박처럼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소피아, 엄마가 평생 내게 가르친 게 뭐였니?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성의 일부를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았니? 통화를 마친 후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내 집이었던 이곳.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모든 증거를 찾아내야겠다고요. 제 경력, 평판,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까지 걸고서라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저를 어떤 위험에 빠뜨릴지, 또 어떤 놀라운 진실로 이끌어 갈지를요. 2024년 3월 초, 연구실 사물함을 비우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간의 연구 자료들, 수많은 학생들의 논문들, 그리고 벽에 걸린 명의 증서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저는 미지의 여정을 떠나려 했습니다. 정말 가기로 결심한 거야? 문간에 기대서 있던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증거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에밀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다가와 작은 USB 드라이브를 건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고대 문자 분석 프로그램이야. 새로운 문자 체계를 해독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것도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서울대학교 김정훈 교수의 연락처였습니다. 그는 천문학자야. 환담고기의 천문 기록을 검증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에게 당신에 대해 이메일을 보냈어. 조심해, 레이첼.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는데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오래된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6살 때의 제 모습, 터키 고비이르 발굴 현장에서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을 했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열정과 진실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언제부터 타협하기 시작했던 걸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시베리아 발굴 이전에도 저는 서구 중심의 고고학계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위대한 문명은 서쪽에서 시작되어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무시해왔을까요? 이번 발견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찾아온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았습니다. 딸 소피아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가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만큼은 알아주길 바랐어요. 사랑하는 소피아에게. 엄마가 왜 이 여정을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내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실에 충실해야 해. 내게는 이것이 단순한 연구가 아닌 사명이란다. 가끔은 인생에서 무언가가 너를 부른다고 느낄 때가 있어. 지금 엄마는 그런 부름을 느끼고 있단다. 내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사랑한다. 엄마. 다음날 아침,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스탠턴 학과장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레이첼, 마지막으로 생각해봐. 이 연구를 계속한다면 하버드로 돌아올 자리는 없을 거야. 깊은 숨을 내쉬며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환단고기와 가림토 문자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고조선은 기원전 3000년 이전에 이미 번영하는 문명이었고 독자적인 문자 체계인 가림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오성출현이라 불리는 천문 현상의 기록이었어요. 환단고기는 기원전 1734년에 5개의 행성이 특정 별자리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천문 기록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환단고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14시간의 비행.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고대 한민족의 역사는 은폐되었을까? 누가? 그리고 왜 이 역사를 감추려 했을까? 그리고 가장 큰 의문, 만약 한민족이 인류 최초의 문자 문명을 이루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보다 1000년이나 앞설 수 있었을까? 무신론자인 제가 처음으로 운명 같은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이끄는 것 같았어요. 역사의 진실을 향해, 감춰진 비밀을 향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공항 출구를 나서는 순간 낯선 언어와 문화의 물결이 저를 덮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장소로 돌아온 듯한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사찰의 지붕이 때때로 보였어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이 도시 어딘가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풀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콜린스 교수님? 김정훈입니다.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예요. 내일 아침 10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대학보다는 더 조용한 곳이 좋겠습니다. 경복궁 근처 찻집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교수님, 조심하세요. 당신의 연구는 이미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빌딩들 아래에 수천 년의 비밀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는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에요.
누군가 제 여정을 방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진실이 어디에 있든 제가 그곳을 찾아낼 것입니다. 설령 그 과정이 위험하더라도 말이죠. 이른 아침,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활기찬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환단고기의 천문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기원전 1734년 5개의 행성이 모이는 오성출현 현상. 이 기록이 실제 천문학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환단고기의 신빙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경복궁 근처 조용한 전통 찻집에 도착했을 때 김정훈 교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도수 높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콜린스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도요, 김 교수님.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주변을 살핀 후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신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문자와 가림토의 유사성은 놀랍군요. 하지만 오늘은 천문학적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정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천문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환단고기에 기록된 오성출현 현상이 정말 기원전 1734년에 일어났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정확히 그 시기, 목성, 토성, 금성, 화성, 수성이 동시에 특정 별자리 근처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일치하는군요. 제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콜린스 교수님. 이런 천문 현상은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나는 희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 천문학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정훈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환단고기가 단순한 위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천문 기록만큼은 실제 관측에 기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 수천 년 전에 이 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했다는 의미죠. 우리는 3시간 동안 환단고기의 다른 천문 기록들도 검증했습니다. 대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특히 기원전 4900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혜성 출현 기록도 현대 천문학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고대 한민족이 이미 기원전 5000년 전에 정교한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학계에서도 환단고기의 신빙성은 논쟁거리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민족주의적 위서로 치부해왔어요. 하지만 천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정확한 기록은 단순한 조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 교수의 노트북에는 또 다른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만주,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청동기 유물들, 특히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의 분포도였어요. 이 유물들의 분포를 보세요. 기원전 3000년에서 1000년 사이,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 연해주, 몽골 북부, 심지어 일본 북부까지 동일한 청동기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고조선이라 불리는 문명의 영향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정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세계 역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걸까요? 김 교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법이죠.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역사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 밖에서 시작된 고대 문명은 불편한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한국 역사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되거나 왜곡되었어요. 정말 고대 한민족이 메소포타미아보다 앞선 문명을 이루었다면 그 증거를 더 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윤미라 큐레이터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청동기 시대 유물 전문가예요. 그리고 강릉 지역에 있는 고대 암각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김 교수는 종이에 주소와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하늘 박사. 그는 강원도 지역 암각화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그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정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콜린스 교수님. 이 연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이미 당신의 방한 소식이 여러 곳에 알려졌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 학계에서는 당신의 연구를 매우 민감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찻집을 나와 헤어질 때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호텔로 바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방에 도착하면 꼼꼼히 살펴보세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세단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호텔 방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침대 시트의 주름, 책상 위 노트북의 위치,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 분명 누군가 제가 없는 사이 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제가 항상 휴대하는 가방 안에 있었지만 호텔 금고는 열려 있었고 안에 넣어둔 여권과 신용카드가 뒤섞여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제 연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고대 한민족의 역사적 진실이 그토록 위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을 꺼내 다음 목적지를 검색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내일은 윤미라 큐레이터를 만나 청동기 시대 유물들을 직접 살펴볼 예정입니다. 천문학적 증거에 이어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제 꿈에는 시베리아 동굴과 가림토 문자, 그리고 수천 년 전 밤하늘에 모여있는 5개의 행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실을 찾아라.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라. 아침 일찍 일어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때때로 보이는 한옥의 지붕, 그리고 멀리 남산 위에 서 있는 서울타워. 이 도시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넓은 계단을 오르며 느껴지는 압도감은 세계 어느 유명 박물관에도 뒤지지 않았어요. 입구에서 윤미라 큐레이터와 만났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젊고 예리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반갑습니다. 김정은 교수님으로부터 연락받았어요. 천문학적 증거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윤미라 큐레이터가 말했습니다. 윤미라 큐레이터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청동기 시대 특별 전시관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그리고 의뢰용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을 보세요. 윤미라 큐레이터가 유리 케이스 안에 비파형 동검을 가리켰습니다. 이 동검은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목할 점은 금속 재련 기술입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태블릿을 조작하여 동검의 미세 구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 청동기의 금속 합금 비율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부리와 주석의 비율이 정확히 90대 10으로 이는 현대적인 야금 지식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게다가 이 동검이 발견된 지역이 윤미라 큐레이터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큰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부터 만주, 시베리아 남부, 일본 북부까지 표시된 지도였어요.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점들이 모두 동일한 형태의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 지역 전체가 하나의 문화권이었다는 증거죠. 이 문화권이 바로 고조선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미라 큐레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고조선은 만주에서 한반도, 바이칼 호수 동쪽까지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요. 오랫동안 이런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녀는 절대 연대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동검들의 연대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청동기 기술보다 약 1000년 이상 앞선 것이에요. 정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실이 세계 역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윤미라 큐레이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의 영향이에요. 소련과 중국은 자국 역사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지역의 고고학 증거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해석했죠. 또한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고대사 자료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비공개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작은 청동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윤미라 큐레이터가 청동판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2500년경의 유물로 추정됩니다. 표면에 새겨진 기호들을 보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동판에 새겨진 기호들은 시베리아 동굴에서 발견한 문자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이건 가림토 문자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단고기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유물이 너무 희귀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사라졌거나 그녀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기 오른쪽 출구로 나가시죠. 카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박물관 내 카페에 자리 잡은 후 윤미라 큐레이터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연구는 매우 위험한 영역을 건드리고 있어요.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정치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요. 무슨 말씀이신지. 중국은 자국이 세계 최초의 문명국이라는 역사관을 굳건히 지키려 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한반도를 지배한 것이 역사적 필연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의 고대사를 왜소화해왔고요. 당신의 연구는 이 모든 역사관을 뒤흔들 수 있어요. 윤미라 큐레이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뭔가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강릉 근처에 있는 비밀 유적지입니다. 정식으로 발굴되거나 보고된 적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림토 문자로 추정되는 암박화가 있습니다. 이하늘 박사에게 연락하세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학자입니다. 카페를 나와 박물관 로비로 향하던 중 윤미라 큐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저 남자들, 아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 박물관 남쪽 출구로 나가세요. 제가 다른 방향으로 유인할게요. 로비 안쪽에 서 있는 2명의 동양인 남성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처럼 보이려 했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신을 위해 온 건 아닐 겁니다.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윤미라 큐레이터와 헤어진 후 저는 서둘러 박물관 남쪽 출구로 향했습니다. 바깥은 이미 늦은 오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니 그 2 남자가 저를 찾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 이름을 말하려다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종로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검은색 세단이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본 그 차와 같아 보였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사님, 뒷차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종로에서 내리지 말고 계속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잠시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실래요? 강릉이요.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택시 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릉이요? 그건 3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얼마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할 수 있나요? 그는 다시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차를 확인한 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저 차를 따돌려 볼게요. 우리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빠른 속도로 누볐습니다. 기사의 노련한 운전 솜씨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세단을 따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을 벗어나 강릉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윤미라 큐레이터가 준 정보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강릉 북쪽 산악지대에 있는 비밀 유적지. 그곳에는 기원전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암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각화에는 가림토 문자와 천문 기록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문득 이 모든 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을 뿐인데 지금은 마치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호텔방을 뒤지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상황. 그러나 동시에
이런 방해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중요한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감추고 있는 진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숨겨야 할 비밀인 모양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이하늘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에 놀랐지만 기꺼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강릉에 도착하시나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유적지로 안내해 드리죠. 하지만 콜린스 교수님, 준비는 하셨나요? 그곳은 일반 관광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오지예요. 이하늘 박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꼭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에 만납시다. 따뜻한 옷과 등산화를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 저 멀리 산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 산들 어딘가에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그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택시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시간을 거슬러 수천 년 전으로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때 이 땅에서 번영했던 고대 문명,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이야기는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강릉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작은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내일의 탐사를 준비했습니다. 등산화, 두꺼운 재킷, 물통, 그리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겼어요. 잠을 청하려 했지만 흥분된 마음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릉의 밤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많은 별들로 가득했어요. 그 별들 아래에서 수천 년 전 고대 한민족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를 기록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보다 먼저 저는 눈을 떴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 내려갔을 때 이하늘 박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예상과 달리 캐주얼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긴 수염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그가 현장 연구자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콜린스 교수님, 반갑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나요? 오늘 가볼 곳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2009년에 처음 발견되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발굴되지 않은 유적지죠. 이하늘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낡은 사륜구동 차량에 올라타자 그는 곧바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다가 마침내 아예 길이 끊겼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차를 두고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유적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숲길을 오르며 물었습니다. 이하늘 박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곳이 발견된 건 2009년이었어요. 당시 저는 대학원생으로 교수님과 함께 민간 설화에 나오는 하늘 문자 바위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발견 직후 일본과 중국 측에서 이상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압력이요? 처음에는 학술적 의문 형태였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 연대 측정이 부정확하다 같은. 하지만 곧 더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연구비 삭감, 학술지 게재 거부. 심지어 우리 교수님은 갑자기 직위 해제되기도 했죠. 그는 다시 걷기 시작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유적 발굴은 중단되었고 우리가 발견한 내용은 공식 보고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모든 자료를 복사해두었죠. 그리고 지난 15년간 비공식적으로 이 유적을 연구해왔습니다. 2시간 가까이 산길을 오른 끝에 우리는 작은 계곡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하늘 박사는 특별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바위벽을 보세요. 아침 햇살이 비치면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점점 밝아오는 햇살 아래 거대한 바위 표면에 새겨진 문양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균열이나 자연적 무늬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분명한 인공적 흔적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가림토 문자입니다. 환단고기에 기록된 것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예요. 이하늘 박사가 확신해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위 표면에는 수십 개의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별자리를 나타내는 듯했고 다른 것들은 분명 언어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자였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기호들이 시베리아 동굴에서 발견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암각화의 연대는 언제쯤으로 추정되나요? 이하늘 박사는 자신의 배낭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비파괴 연대 측정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오래되었어요. 기원전 5000년에서 45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문자들을 부분적으로 해독한 결과 여기에는 천문 현상과 계절 변화, 그리고 어떤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바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5개의 별, 아마도 행성들이 모이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환담고기에 나오는 오성 출현과 일치하는 기록입니다. 저는 암각화를 자세히 살펴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모든 패턴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원시 미술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록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사님, 이 문자 체계가 정말 인류 최초의 문자일 가능성이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오래된 문자는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자로 기원전 40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각화는 그보다 최소 500년에서 1000년 정도 앞섭니다. 게다가 이미 상당히 체계화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암각화 주변에서 다른 유물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작은 청동 조각들, 토기 파편, 그리고 의식용으로 추정되는 돌 재단이었어요. 이곳은 고대 의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천문 관측과 관련된 제의를 행했던 곳일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유사한 유적이 만주와 시베리아 남부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후 우리는 바위 주변을 더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제가 바위의 한 부분을 살피고 있을 때 이하늘 박사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콜린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금속 물체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어요. 이건 청동판이군요. 표면에 뭔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함께 청동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약 15cm 너비의 작은 판이었지만 그 위에는 정교한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가림토 문자로 보이는 기호들과 함께 별자리로 추정되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하늘 박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런 형태의 유물은 극히 드물어요. 게다가 보존 상태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청동판을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고대 한민족의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하산하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늘 박사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이상하네요. 이 오지에 차량이 오다니. 우리는 서둘러 장비를 정리하고 다른 길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로는 훨씬 험했지만 이하늘 박사는 누군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박사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직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 유적지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따라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거의 뛰다시피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주차해둔 차량에 도착했을 때 이하늘 박사는 빠르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 연구실로 가죠. 거기서 청동판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차가 산길을 빠져나갈 무렵 100미러로 검은색 차량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과 같은 차였어요. 박사님, 저 차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이하늘 박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차를 조종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콜린스 교수님. 15년간 이 연구를 해오면서 저는 여러 번 이상한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저를 감시하곤 했죠. 왜 그들이 이토록 한민족의 고대사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역사는 현재의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한민족이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을 이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중국의 중화 사상은 근본적인 도전을 받게 돼요. 일본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죠. 그들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역사관이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고개 운전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추격자를 따돌리고 강릉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이하늘 박사의 연구실은 강릉대학교 내에 있었어요. 그곳에 도착한 후
우리는 청동판을 정밀 스캔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동판의 합금 성분을 분석해보면 구리 87%, 주석 10%, 그리고 소량의 아연과 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정확한 배합은 상당히 발달된 야금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청동판에 새겨진 문자들을 에밀리가 준 고대 문자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놀랍게도 프로그램은 몇몇 패턴을 인식했어요. 이 문자들 중 일부는 수메르 문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단순화되고 체계화된 형태예요. 마치 수메르 문자의 원형 같습니다. 이하늘 박사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고대 한민족의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하여 문명을 이뤘을 가능성도 있죠. 밤이 깊어가도록 우리는 발견한 증거들을 분석했습니다. 청동판의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4800년경의 유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는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보다 수백 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하늘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학술 논문을 준비하고 국제 고고학계에 발표할 계획이에요. 역사는 진실에 기반해야 하니까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하지만 당신 같은 서구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귀 기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강릉의 작은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발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 문자, 고조선의 천문 기록, 비파형 동검의 분포, 그리고 오늘 발견한 가림토 문자와 청동판까지.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다시 써져야 한다는 것. 고대 한민족은 메소포타미아보다 1000년 이상 앞서 문자 문명을 이루었고 그 영향은 동아시아 전역을 넘어 서쪽으로까지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콜린스 교수님?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당신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만 했으니까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위협 전화와 미행, 그리고 호텔방 침입 사건까지.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하늘 박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서울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지연 박사입니다. 그녀는 일제시대 비밀 문서를 연구하는 전문가예요. 일제시대 문서가 우리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하늘 박사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환단고기와 고조선 관련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파괴된 건 바로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그들이 왜 그랬는지 구 박사의 연구가 그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2시간 후 저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과 들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땅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옛날 이곳에서 번영했던 고조선 문명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구지연 박사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도서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이하늘 박사에게 연락받았어요. 환단고기와 가림토 문자를 연구하고 계시다고요. 그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특히 왜 이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이 세계 역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구지연 박사는 주변을 살핀 후 문을 꼼꼼히 닫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제강점기 동안 벌어진 조직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알아야 해요. 따라와 보세요. 그녀는 저를 도서관 가장 깊숙한 곳,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특별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건 조선 총독부의 비밀 문서들입니다. 해방 후에도 대부분 일본으로 반출되었지만 일부는 한국에 남았어요. 특히 주목할 것은 조선사 편수회 관련 자료들입니다. 조선사 편수회라면?
일제가 한국 역사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재편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에요. 겉으로는 한국 역사를 연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조선과 같은 고대사를 체계적으로 왜곡하고 축소하는 작업을 했죠. 구지연 박사는 낡은 서류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였지만 다행히 그녀가 번역해 주었어요. 이 문서는 1919년 작성된 조선 역사 재편찬 5개년 계획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인의 민족 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적 자부심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단군 조선과 고조선에 관한 기록들은 신화화하여 실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리할 것. 관련 서적과 유물은 최대한 수거하여 폐기 또는 일본으로 반출할 것.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역사 말살이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려 했어요. 특히 고조선이 중국보다 앞선 문명을 가졌다는 증거들은 철저히 은폐되었죠.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937년의 비밀 보고서였어요. 조선 내 고문서 및 유물 수거 작업은 98% 완료되었다. 특히 환단고기와 같은 위험 문서들은 대부분 소각되었으며 일부는 연구 목적으로 도쿄 제국대학으로 반출되었다. 구지연 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제는 왜 이토록 한국의 고대사를 두려워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일본의 식민 논리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열등하고 자생적 문명이 없었으므로 선진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들의 논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저는 깊은 충격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역사 왜곡과 은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서들이 더 있나요? 네, 수십 건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증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증언록입니다. 구지연 박사는 오래된 녹음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건 1980년대에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수집한 일제 강제징용 생존자들의 증언이에요. 특히 이 녹음은 도쿄 제국대학 도서관에서 일했던 김영수 씨의 증언입니다. 그녀가 녹음을 틀었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책을 태우는 일도 했습니다. 특히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일본 교수들은 그것들을 위험한 문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몇몇 귀중한 문서들은 태우지 않고 특별 보관소로 옮겼어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청동판에 새겨진 가림토 문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그것을 동익의 문자라 부르며 비밀리에 연구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들이 지금도 도쿄 대학에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식민지에서 가져간 문화재를 반환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니까요. 특히 이런 민감한 자료는 더욱 그럴 거예요. 이어서 구지연 박사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환단고기의 원본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독립운동가 이유립은 만주에서 고대 문서들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탕으로 훗날 환단고기를 복원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저서를 민족주의적 위서라고 폄하하지만 이 편지들을 보면 그가 실제 고문서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립이 고대 문서를 발견했다. 그는 밤새 그것을 필사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민족의 진짜 역사를 찾았다고 그는 말했다. 구지연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방 이후에도 이 역사 왜곡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한국 역사학자들이 일본에서 교육받았고 무의식적으로 식민사관을 내면화했어요. 게다가 냉전 시대에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민족주의적 역사관이 억압되기도 했죠. 저는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 관계와 깊이 얽혀 있는 것이었어요. 구 박사님, 혹시 환단고기의 원본이나 그와 관련된 더 많은 자료가 어디에 있을지 아시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도쿄 대학 도서관의 특별 보관소에 일부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접근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또한 중국 측에도 관련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주 지역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고조선 관련 증거가 많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는 도쿄 대학 도서관 지하 3층 특별보관소에 동의문서라는 분류로 한국 관련 비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청동판에 새겨진 가림토 문자와 고조선의 영토를 나타내는 고지도가 있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매우 위험할 겁니다. 그 자료들은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쿄 대학에는 제 오랜 동료인 사토 교수가 있어요. 그는 양심적인 학자로 역사적 진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제의 역사 왜곡에 관한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일제는 단순히 문서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체 역사를 만들어 보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사를 중국사의 부속물로 재구성했어요. 고조선은 단지 중국 주변의 작은 부족 국가로 축소되었고 당군은 신화적 인물로 격화되었죠. 이런 관점은 지금도 많은 세계사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며 구지연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이 연구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선 의미가 있어요. 이건 빼앗긴 역사를 되찾는 작업입니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해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 일이죠. 부디 조심하세요. 당신은 매우 강력한 세력과 맞서고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역사적 불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이 의도적으로 파괴되고 왜곡된 것이었죠. 호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빼앗긴 역사를 되찾는 데 기여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에밀리 파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에밀리, 이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야. 역사 복원이야.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들을 세상에 알려줘.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다음 목적지를 결정했습니다. 베이징. 중국 측 자료를 확인하고 특히 치우천왕에 관한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어요. 환단고기에 따르면 치우천왕은 고대 동이족의 지도자로 중국 역사에서는 황제와 싸운 반란군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저는 또 다른 위험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세력, 중국의 역사관에 도전하게 될 테니까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2월 21일 오후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먼지의 냄새. 이곳은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베이징 대학의 왕 루이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중국 고대사 전문가로 특히 동이족에 관한 연구로 알려진 학자였어요. 구지연 박사의 소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내일 오전 10시에 학교 도서관에서 만납시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당신이 찾는 종류의 자료는 여기 없을 겁니다. 왕 루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 대학의 웅장한 캠퍼스에 들어서자 많은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금발의 서양 여성이 이곳에서는 눈에 띄는 존재였나 봅니다. 도서관 앞에서 왕 교수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콜린스 교수님, 환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의 연구 주제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왕 루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지 맙시다. 일단 도서관으로 들어가요. 도서관 내부는 엄숙하고 조용했습니다. 왕 교수는 저를 고대사 자료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학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치우천왕에 관한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하셨죠? 여기 있습니다. 그가 몇 권의 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 중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다행히 왕 교수가 주요 내용을 번역해 주었어요. 이것은 사기에 나오는 치유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그는 황제와 싸운 반란군 지도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현대 중국 역사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중국 측 기록에서 치우는 어떤 인물인가요? 공식적으로는 중원 지역의 부족장으로 황제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한 인물입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를 수인, 즉 짐승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왕 루이 교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치우의 무기와 전투 기술에 관한 묘사는 상당히 발달된 금속 기술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치우가 안개를 일으켜 황제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되어 있네요. 또한 특별한 금속 무기를 가졌다는 기록도 있고요. 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화학 무기나 발달된 야금수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치우는 동이족 출신인가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공식 역사서에서는 그가 중원의 토착 부족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부 고대 기록에서는 그를 동쪽에서 온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왕 루이 교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다양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왕 교수가 제안했어요. 근처에 조용한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며 더 이야기합시다. 식당은 대학 캠퍼스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개인실로 안내된 후 왕 교수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어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콜린스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매우 위험한 영역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요. 무슨 말씀이신지. 중국 정부는 한민족이 중화 문명보다 앞섰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중화 사상의 핵심은 중국이 동아시아 문명의 시원이라는 믿음이니까요. 그런데 고조선이 메소포타미아보다도 앞선 문명이었다면 이건 중국의 역사관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에요. 왕 루이 교수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진실은 어떤가요? 치우천왕은 정말 동이족 출신인가요? 그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치우는 분명히 동이족 출신입니다. 고대 금성문에는 그가 동방의 천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금속 기술은 당시 중원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왜 공식 역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역사는 항상 정치적입니다. 콜린스 교수님. 특히 중국에서는요. 중화 사상을 지탱하기 위해선 중국이 항상 문명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만약 한민족이나 동이족이 먼저 발달된 문명을 이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일반 손님처럼 보이려 했지만 왕 교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할 것 같군요. 그는 갑자기 공식적인 어조로 돌아왔습니다. 네, 콜린스 교수님. 중국 역사는 5,000년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었죠.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감시받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왕 교수는 저를 대학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고대 문헌실을 더 보여주는 척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순간에 저에게 쪽지를 건넸어요. 오늘 밤 8시 천안문 광장 북쪽 카페. 혼자 오세요. 하루 종일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토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 천안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광장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북쪽 카페에 도착했을 때 왕 교수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콜린스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왕 루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아래로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비밀리에 연구해온 자료들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 유물들에 관한 보고서, 그리고 몇몇 중국 측 비밀 문서의 사본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책무죠. 게다가 제 할머니는 조선족이셨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알겠지만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들 중 상당수가 한반도 출토품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고조선의 영향권이 상당히 광범위했음을 보여줍니다. 치우천왕에 관한 자료도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동성에서 발견된 고대 금성문에는 치우가 천하를 다스리는 동방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또한 그의 무기 제작 기술은 하늘에서 온 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의 대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왕 교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해요. 호텔로 곧바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중국을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후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봉투를 열어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자료 중에는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산동성 발굴 보고서였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청동 의뢰용 그릇에는 가림토 문자와 유사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3000년경의 유물로 추정된다고 해요. 또한 치우천왕의 금속 기술에 관한 고대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는 구리와 주석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발달된 야금 기술을 의미했어요.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선 전화였어요. 콜린스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중국 문화부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이런 시간에 공무원이 방문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려갈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만나겠다고 하세요. 손님들이 꼭 지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일이라고요. 저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왕 교수가 건넨 자료를 어떻게든 지켜야 했습니다.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해주세요. 준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중요한 내용을 사진으로 저장하고 원본은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호텔 방의 환기구 뒤에 봉투를 숨겼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검은 정장 차림의 세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콜린스 교수님, 저는 중국 문화부 장위안입니다. 당신과 긴급히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중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콜린스 교수님, 당신은 중국의 역사적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왕 루이 교수와 만난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불법적으로 건넨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학술 교류를 위해 왕 교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장 위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우리는 친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면 내일 아침 비행기로 평화롭게 떠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무슨 자료인지 모릅니다. 왕 교수님과는 학술적 대화만 나눴어요.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당신의 방을 수색해야 할 것 같군요. 중국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장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영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비자가 갑자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며칠간 구금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이 위협적인 대화는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게 아침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고 떠났어요.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밤사이에 제 방을 수색할 것이고 제가 숨긴 자료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았어요. 호텔에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급히 짐을 꾸린 후 저는 비상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여권과 노트북, 그리고 카메라였어요. 다행히 이 모든 것을 항상 제 가방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죠. 늦은 밤, 저는 베이징의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지만 이 시간에는 불가능했어요. 결국 작은 호스텔에 체크인하기로 했습니다.
호스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에밀리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과 중국을 긴급히 떠나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호스텔을 나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한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여권이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 호텔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여권을 훔쳐갔을 것입니다. 공항 한쪽에서 나올 방법을 생각하던 중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번호였어요. 콜린스 교수님? 저는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존슨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당신의 지인이 저희에게 연락해 왔어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제 여권이 사라졌어요. 베이징을 당장 떠나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이징 미국 대사관의 제임스가 곧 당신을 만날 겁니다. 지금 위치를 알려주세요. 1시간 후, 저는 미국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위장하여 공항을 통과시켜 주었어요. 마침내 비행기에 올라탄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그토록 감추려는 진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어요.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날아오르는 동안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모아 세계에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바로 연구를 재개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위험한 경험으로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그들이 숨기려는 것만큼 이 비밀은 중요했습니다. 김정은 교수가 제공한 연구실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시베리아 문자, 강릉 암각화, 청동기 유물들, 그리고 왕 교수가 몰래 건넨 중국 자료까지.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김정은 교수가 말했어요. 고조선의 영향권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그는 대형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부터 만주, 시베리아 남부, 일본 북부, 심지어 몽골 동부까지 표시된 지도였어요. 이 빨간 점들은 모두 동일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유물이 발견된 곳입니다.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그리고 가림토 문자와 유사한 기호들이요. 김정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작은 부족 국가가 아니라 광대한 영토를 가진 고대 제국의 흔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유물들의 연대입니다. 김정은 교수가 계속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5000년경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섭니다. 저와 김정은 교수는 DNA 연구자인 박지성 박사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대 인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전문가였어요.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박지성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고대 DNA 샘플을 분석한 결과 그들이 시베리아와 몽골, 심지어 일본 북부 지역의 고대 주민들과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다른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일부 유전자가 북미 원주민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베링 해협을 통한 이동 경로가 확인되는 거죠. 박지성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하버드에서 에밀리도 한국에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언어학적 분석은 결정적 증거였어요. 한국어, 만주어, 몽골어, 그리고 일본어의 기저에는 공통된 언어적 뿌리가 있어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법 구조와 기본 어휘는 유라시아 다른 언어족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는 특별 연구팀을 꾸려 각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규슈 지역의 야요이, 문화와 한반도 문화의 연관성은 명백했어요. 일본 측은 이런 연관성을 줄이려고 노력해왔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윤미라 큐레이터가 전화로 전해왔어요. 야요이 문화의 핵심 요소들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것이었어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고조선 문명의 지도가 점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친 거대 문명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제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몇몇 언론의 정보가 유출되자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학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역사학계에 지진을 일으켰어요.
한 언론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갈 뿐입니다. 역사는 진실에 기반해야 하니까요. 서울에서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구지연 박사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도쿄 대학 도서관에 있는 비밀 문서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어요. 도쿄에 있는 제 동료가 확인해줬습니다. 동의문서라는 분류로 보관된 자료들 중에는 청동판에 새겨진 가림토 문자와 고조선 관련 지도가 있다고 해요. 구지연 박사가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보는 저에게 큰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위험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가야 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교수가 걱정했어요. 일본은 한민족의 고대사를 더욱 철저히 왜곡해왔어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가야 해요. 2024년 2월 25일, 저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쿄 대학 도서관을 방문하기 전, 저는 구지연 박사가 소개해준 사토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 내에서 양심적인 역사학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콜린스 교수님, 정말 위험한 게임을 하고 계시군요. 조용한 카페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 학계는 당신의 연구를 주시하고 있어요. 특히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요. 다나카 교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도쿄 대학 역사학과 학과장이자 일본 역사학계의 거물입니다. 그는 일본 우월주의적 역사관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한반도가 항상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죠. 사토 교수가 말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전, 제가 당신을 도서관 특별 연구자로 소개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제한적일 겁니다. 다나카 교수가 오후에 도서관을 방문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도쿄 대학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사토 교수를 따라 들어갔어요. 외국인 연구자를 특별 보관소에 들이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도서관 관리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어요.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토 교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동아시아 청동기 문화의 비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요이 문화의 기원에 관심이 있으시죠? 관리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사토 교수의 지휘 덕분에 우리는 특별 보관소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보관소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수많은 서고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사토 교수가 특정 섹션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동의문서 섹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하지만 목록에는 동아시아 비교문화 자료로 분류되어 있죠. 우리는 신속하게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사토 교수가 오래된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조선 고대문자 자료라고 적혀 있네요. 상자를 열자 놀라운 유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청동판들, 고대 문서의 사본, 그리고 지도들이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동판에 새겨진 기호들이었습니다. 이건 가림토 문자예요. 제가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시베리아와 강릉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합니다. 사토 교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기원전 4000년경의 것으로 분류되어 있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앞선 우리는 빠르게 자료들을 사진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은 고대 지도였어요. 그것은 한반도와 만주, 일본 북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들 중에는 메이지 시대의 비밀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일본 신도의 근원이 한반도 샤머니즘과 연결됨을 부정해야 한다. 우리의 국가 정체성과 신성한 천황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들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 큐슈 지역 고분에서 발견된 한반도 유물에 관한 비밀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것들은 야요이 문화의 핵심 요소들이 한반도에서 유래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이건 엄청난 발견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일본의 고대사가 한반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에 서 있는 키 큰 남성이 다나카 히로시 교수였어요. 사토 교수,
당신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군요. 다나카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외국인에게 기밀 자료를 보여주다니. 이건 학문적 배신이자 국가안보 위반 행위입니다. 사토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나카 교수, 이건 학문적 연구일 뿐입니다. 역사적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진실? 다나카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당신은 위험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민족의 역사적 망상을 부추기는 행위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상황이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수행원들이 우리를 위협적으로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이 자료들은 압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저와 함께 가셔야겠어요. 위기의 순간, 사토 교수가 재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뒷문으로 가세요. 그가 소리쳤어요. 제가 그들을 막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사토 교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제 가방에 소중한 증거 사진들이 담긴 카메라를 넣고 비상구로 향했어요. 뒤에서는 격렬한 논쟁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서관을 빠져나와 캠퍼스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붐비는 도쿄 거리로 진입하자 군중 속에 섞여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후 저는 사토 교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제 짐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누군가 제 호텔 방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도쿄에 더 머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서둘러 짐을 꾸린 후 저는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여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분명 세계 역사를 다시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어요. 특히 도쿄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한 청동판의 가림토 문자는 우리 발견의 신빙성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학계에 발표할 때가 되었어요. 하버드로 돌아가 공식적인 학술 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비록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지만 저는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에 펼쳐진 고조선 문명의 흔적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역사적 진실. 이제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시베리아 동굴에서 시작된 발견, 한국에서의 천문학적,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 수집, 중국과 일본에서의 위험한 조사까지. 이 모든 경험이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고향의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하버드로 돌아가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에밀리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레이첼, 정말 걱정했어. 학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스탠턴 학과장이 모든 교수들에게 당신의 연구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경고했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진실은 밝혀져야 해. 하버드 캠퍼스로 돌아온 첫날, 많은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편함과 거리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 젊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학과장 스탠턴의 요청으로 제 연구 발표회가 이틀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학문적 토론을 위한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던 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스탠턴 학과장이 서 있었어요. 레이첼, 돌아왔군.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이 연구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학술 활동으로 돌아오게. 그렇지 않으면 리처드 스탠턴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내가 발견한 증거들을 보면 당신도 생각이 바뀔 거예요. 고조선 문명은 실제했고 메소포타미아보다 앞선 문자 체계를 가졌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봐, 우리는 역사학자야. 판타지 작가가 아니라고. 발표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당신의 경력은 끝날 거야.
내가 보장하지. 그가 떠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계의 벽은 생각보다 더 견고했어요. 하지만 진실이 내 경력보다 중요했습니다. 발표 당일 역사학과 세미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교수들, 대학원생들, 심지어 몇몇 언론인들까지 참석했어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저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시베리아 동굴의 문자, 고조선의 천문 기록이 실제 천문학적 현상과 일치한다는 증거, 비파형 동검의 광범위한 분포, 그리고 강릉 유적지에서 발견한 가림토 문자의 흔적까지.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원전 5000년경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이미 발달된 문명이 존재했으며 그들은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것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놀라움과 흥미를 감추지 못했고 다른 일부는 의심과 불신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도쿄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청동판에 새겨진 가림토 문자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약탈된 것으로 현재 도쿄 대학 도서관에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은 기원전 4800년경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스탠턴 학과장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콜린스 교수, 당신의 주장은 기존 역사학계의 정설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그 가림토 문자라는 것이 진짜 문자 체계인지 단순한 장식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리처드 스탠턴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리처드. 우리는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이 기호들이 체계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기호가 다른 맥락에서 반복되고 일관된 구조를 보이는 것은 이것이 실제 문자 체계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다른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환단고기는 20세기에 발견된 문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고대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제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환단고기의 원본은 일제강점기에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립이 발견한 것은 그 사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정확성은 천문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질문과 반박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학과 내 권위자들은 거의 모두 제 연구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젊은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서히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연구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문명 연구실의 젊은 조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시해온 역사관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 스탠턴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레이첼, 이번이 마지막 통첩이네. 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경력은 끝난 겁니다. 학과 평가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당신도 알겠지만 진실이 내 경력보다 중요합니다. 역사학자로서 우리의 책무는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지 편안하고 익숙한 이론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던 중 에밀리가 흥분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레이첼, 믿을 수 없는 소식이야. 당신의 발표 동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어. 학생 중 한 명이 몰래 촬영한 것 같아. 지금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제 발표 영상이 수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댓글들은 엇갈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흥미와 지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했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에밀리가 계속했어요.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대. 그들이 당신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고대 문명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어. 이것은 상황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학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 연구는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진실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스탠턴 학과장은 저를 학과 평가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학문적 사실로 주장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 연구는 하버드의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 학자들과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딸 소피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당신 발표 봤어요. 솔직히, 이제 당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소피아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학계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잃었던 가족과의 연결을 다시 찾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버드에서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동시에 외부에서의 지지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콜린스 교수님, 우리는 당신의 연구가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문화재청장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릉 유적지에 대한 정식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발굴 프로젝트는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할 것이고, 그것은 제 주장의 신뢰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었어요. 동시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제 연구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몇 주간의 엄격한 심사 과정 끝에 논문은 마침내 게재 승인을 받았어요. 이는 제 연구가 학문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버드 내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학자들과 대중이 제 편에 서기 시작했으니까요. 진실은 결국 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저는 유네스코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파리 본부에서 동아시아 고대 문명 연구 프로젝트 관련 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중요한 기회예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학계의 압박에서 벗어나 국제적 플랫폼을 얻는 거죠. 파리로 떠나기 전 저는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파리에 가게 됐어. 혹시 같이 갈래? 오랜만에 모녀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잠시 침묵 후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엄마. 제가 휴가를 내볼게요. 솔직히 이 모든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파리에 도착한 우리를 유네스코 문화유산부의 마르셀 뒤퐁 박사가 맞이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환영했어요. 콜린스 교수님, 마침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연구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도전을 제시했어요. 뒤퐁 박사가 말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의 회의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고고학자, 역사학자,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도 대표단이 참석했어요. 흥미롭게도 중국과 일본 대표들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중요한 장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뒤퐁 박사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콜린스 교수의 연구는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발견과 증거들을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학계의 정치적 압력 없이 순수하게 과학적 관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발표 후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했어요. 콜린스 교수의 연구는 흥미롭지만 증거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가림토 문자가 실제 문자 체계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일본 대표단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학자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온 고고학자들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국 대학의 고고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히 천문학적 기록의 정확성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문명사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회의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격렬한 토론 끝에 유네스코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 연구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합니다. 뒤퐁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토에 걸친 고대 문명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콜린스 교수가 학술 자문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국제적 압력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큰 승리였어요. 이제 제 연구는 개인적 주장이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피아와 저는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국제적인 관심을 받다니. 당신이 옳았어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놀랐어. 처음엔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되었네. 소피아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하버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진실을 찾는 것이 내 사명이 되었으니까.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비퐁 박사가 저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한국 정부가 강릉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연구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이 소식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작한 연구가 이제 세계적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니까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하버드 평가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제게 학문적 엄밀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경고를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결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실로 스탠턴 학과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복잡해 보였어요. 레이첼, 평가위원회 결정을 들었겠지.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상황이 바뀌고 있어. 유네스코의 결정 이후 대학 본부에서도 당신의 연구를 다시 보고 있어. 리처드 스탠턴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학장이 당신과 면담하고 싶어 해. 아마도 대학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려는 것 같아.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국제적 인정이 하버드의 태도마저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리처드, 고맙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유네스코 프로젝트에 전념하기 위해 한국으로 갈 거예요. 적어도 1년 동안은요. 그의 눈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으로? 하지만 하버드에서의 당신의 위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에요. 빼앗긴 역사를 되찾는 일이죠. 다음 날, 저는 하버드 대학의 1년간의 연구 휴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학장과의 면담에서 저는 제 결심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학장은 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아마도 유네스코의 결정과 국제적 관심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또한 하버드로서는 이 중요한 발견에 연관되어 있다는 명성을 유지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연구 휴가가 승인된 후 저는 서둘러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방문이 아닌 장기 체류였으니까요. 떠나기 전 에밀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나도 같이 갈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어학적 분석이 이 프로젝트에 필수적일 거야. 내가 도울 수 있어. 저는 감격했습니다. 홀로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긴 것이었어요. 소피아도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잠시 휴직을 신청했어요.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엄마와 함께할 거예요. 변호사로서의 내 경험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특히 국제법적 측면에서요. 가족과 동료들의 지지 속에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개인적 사명을 넘어 국제적인 역사 바로잡기 프로젝트가 되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 쓰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민족주의적 자부심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역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문제니까요.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 유네스코의 동아시아 고대 문명 연구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발굴 현장은 강릉의 유적지였고 저는 그곳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전의 학자로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여행자로서 저는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다시 한번 태평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강릉 유적지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이하늘 박사와 둘이서 몰래 탐사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국제적인 발굴 현장으로 변모해 있었어요.
수십 명의 고고학자, 역사학자, 언어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콜린스 교수님, 이하늘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둘뿐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여 있어요.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최첨단 발굴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3차원 스캐닝, 지하 레이더 탐사, 정밀 발굴 기법이 적용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연대 측정 기술을 통해 유적의 정확한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주 동안의 발굴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가림토 문자 외에도 지하에서 더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청동 의뢰용 그릇들이었습니다. 이 의뢰용 그릇들은 기원전 47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대 측정 전문가가 발표했어요. 그리고 표면에 새겨진 기호들은 분명히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작은 지하 석실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청동판들과 토기, 그리고 의뢰용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의적 용도의 보관소였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 팀장이 설명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청동판들입니다. 모두 가림토 문자로 가득 차 있어요. 국제 언어학 팀은 즉시 이 문자들의 해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팀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문자들은 확실히 음소 문자의 특성을 보여요. 약 40개의 기본 기호가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제자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해요. 한 달간의 집중적인 해독 작업 끝에 에밀리의 팀은 첫 번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가림토 문자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계 최초의 음소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문자가 천문 현상, 계절 변화, 그리고 통치자의 계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DNA 연구팀은 유적지에서 발견된 인골 표본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지역 고대 주민들의 DNA는 현대 한국인, 만주족, 몽골인, 그리고 일본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박지성 박사가 발표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유전자 일부가 북미 원주민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대 한민족이 베링 해협을 통해 북미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발굴 작업은 강릉을 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만주, 몽골 북부, 일본 북부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각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놀라운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일 문화권의 증거입니다. 국제 고고학팀의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기원전 5000년에서 3000년 사이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역에 통일된 문화 체계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헌에 기록된 고조선 문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강릉석실에서 발견된 별자리 지도였습니다. 청동판에 새겨진 이 지도는 기원전 4800년경의 하늘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어요. 이 별자리 지도의 정확성은 놀랍습니다. 천문학자 김정훈 교수가 확인했어요. 기원전 4800년 춘분점의 위치와 주요 별자리들의 배치가 현대 천문학 시뮬레이션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당시 한민족이 매우 발달된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해요. 발굴 6개월 차 국제연구팀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 고고학계와 역사학계의 지진을 일으켰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 기원전 5000년경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존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인 문자 체계, 정교한 천문학 지식, 발달된 금속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보다 최소 1000년 이상 앞섰으며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국가별로 다양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열광적이었고 러시아와 몽골은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연구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중국 국립역사박물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소위 고조선 문명이 중화 문명보다 앞섰다는 주장은 아직 확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곧 중국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이 독자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베이징 대학의 왕 루이 교수도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역사적 진실은 민족주의를 초월해야 합니다. 그가 국제학술지에 기고했어요. 고조선 문명이 존재했고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1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유네스코는 서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학자들이 참석했고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지난 200년간 우리는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세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위대한 문명은 서쪽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어왔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강릉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 가림토 문자, 별자리 지도, 그리고 DNA 분석 결과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원전 5000년경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존재했으며 그들은 인류 최초의 체계적 문자 중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명의 영향은 동아시아 전역을 넘어 베링 해협을 통해 북미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중 중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다수는 놀라움과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젊은 학자들은 열렬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 일본 도쿄 대학의 다나카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콜린스 교수, 당신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만약 그토록 발달된 문명이 존재했다면 왜 그들은 고대, 중국이나 메소포타미아처럼 거대한 도시나 건축물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다나카 교수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다나카 교수님. 모든 문명이 동일한 발전 경로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고조선 문명은 아마도 거대한 석조 건축물 대신 목조 건축과 자연 환경의 조화로운 방식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유적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는 증거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막 그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학술대회의 마지막 날, 유네스코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강릉 가림토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합니다. 또한 동아시아 고대문명 연구 프로젝트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대회장을 열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국제학계가 드디어 고조선 문명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서울에서의 학술 대회가 끝난 후 저는 소피아와 함께 다시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방문객으로요. 유적지는 이제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가림토 문자가 새겨진 바위 주변에는 보호시설이 설치되었고 방문객 센터에서는 고조선 문명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소피아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니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바위 정상에 올라 눈 아래로 펼쳐진 동해와 강릉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풍경을 수천 년 전 고대 한민족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경외감이 들었어요. 세상은 변했어. 소피아, 제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진실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야. 그날 저녁 강릉 해변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직접 축사를 전했어요. 오늘 우리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기념합니다. 콜린스 교수와 국제연구팀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역사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홀로 유적지 근처 조용한 언덕에 올랐습니다. 밤하늘에는 수천 개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대 한민족도 이 같은 하늘을 보며 우주의 신비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록 제가 과학자여 무신론자였지만 수천 년의 시간을 초월하여 그들과 연결된 듯한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고대의 목소리가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군요. 감사합니다. 국제학술대회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크게 변화했어요. 고조선 문명은 이제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용어가 되었고, 강릉 가림토 유적은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때 제 연구를 비판했던 스탠턴 학과장조차 이제는 제 업적을 인정했어요. 레이첼, 당신이 옳았어. 그가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 증거는 압도적이야. 당신은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어. 하버드는 고대 문명학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저는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센터의 주요 연구 주제는 물론 고조선 문명과 그 영향이었어요. 국제적 영향도 놀라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이 수정되기 시작했고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도 포함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새로운 역사관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태도도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표현했지만 증거가 계속 쌓이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특히 중국 내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이 발견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동이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전설에 있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조선족 학자가 말했어요. 이제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도쿄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명 기원 연구소를 설립했고 많은 젊은 학자들이 그의 연구에 동참했어요. 심지어 다나카 교수도 결국 일부 증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요이 문화가 한반도에서 전파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국제 심포지엄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더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굴 작업은 계속되었고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림토 문자의 해독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이었어요. 에밀리가 이끄는 언어학팀은 가림토 문자의 약 60%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림토 문자는 음소문자와 표의문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학술지에 발표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글의 제자 원리와 유사한 체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고대 문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가림토 문자로 기록된 내용 중에는 천문현상, 제의식, 통치자의 계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작물 재배법과 금속 재련 기술에 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는 고조선이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복잡한 문명사회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DNA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고대 DNA는 북미 원주민들, 특히 북서부 해안 부족들과의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고대 한민족의 일부가 베링 해협을 건너 북미 대륙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유전자 연구 결과 기원전 만년에서 8천년 사이에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북미로의 인구 이동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지성 박사의 연구팀이 발표했어요. 이는 고대 한민족이 북미 원주민 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찬 순간은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콜린스 교수님은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5천년 전 이 땅에서 꽃피었던 찬란한 문명의 증거를 발견하신 것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대한 위대한 공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피아와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딸은 이제 저희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심지어 법률 경력을 접고 역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열정과 용기에 영감을 받았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나도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발견 3년 차, 저는 잃어버린 문명, 고조선과 인류 역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30개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 세계 투어 중 저는 다시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곳은 크게 변모했어요. 국제적인 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유적지를 거닐던 중 저는 소피아와 함께 처음 이곳을 방문했던 그 언덕에 다시 올랐습니다. 석양이 동해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니 처음 시베리아 동굴에서 이상한 기호들을 발견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상상도 못했었죠. 학계의 반발, 위험한 조사 여행, 국제적 인정까지.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제 옆에 소피아가 다가와 서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어요, 엄마?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진실을 찾는 여정이 때로는 위험하고 외로웠지만 결국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느껴 소피아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역사를 바꿨어요. 잊혀진 목소리들에게 다시 말할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동해 너머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밤하늘에는 수천 개의 별들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한민족의 천문학자들이 관측했던 그 별들이요. 진실은 영원해. 제가 속삭였습니다. 때로는 묻히고 잊혀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 그날 밤 강릉의 한 작은 호텔 방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내 여정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고조선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각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진실이 묻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의무는 그 진실을 찾아내고 보존하는 것이다.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제 고조선 연구센터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발견과 이론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실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연설자로 단상에 오른 저는 간단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끊임없는 발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진실이라고 믿는 것도 내일은 새로운 증거에 의해 수정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증거를 따라가는 용기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입니다. 고조선 문명의 발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인류의 여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귀국길에 오르며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역사 자체가 저를 선택해 잊혀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도록 한 것 같았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문명의 불꽃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 진실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첼 콜린스 교수의 놀라운 발견과 한민족 문명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고조선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주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역사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